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국힘이 이 당 지지율이 상종가를 계속 치고 있어요. 전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힘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엄청난 구심력이 발휘해서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후보가 차분하고 그 원칙적인 스탠스를 계속 취해 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정이 우리 정치 문화에 어떤 걸 의미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시민한테는 뭐를 의미하냐. 우리는 뭐를 해야 될 거냐. 지금 대선 국면에서. 또 사실은 대선 국면에서부터 이어지는 짧게는 교육 지방선거, 지방교육감 선거 6월까지, 길게는 이제 차기 정부.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 윤석열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차기 정부 5년 동안 2027년까지 우리 시민이 뭘 해야 될 거냐. 이게 한국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시기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를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괴물이다. 이 책도 소개 말씀 올립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얼마나 구멍숭숭 침투해서 장악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드러내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 번씩 보시면서 이런 중국의 마술을 우리 한국은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윤석열 이 후보의 그 지금 기세 무서울 겁니다.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당을 7월 30일 날 했죠. 그러면은 이제까지 100일 된 거죠. 8월, 9월, 10월, 90일에다가 11월 5일이니까 100일 동안 해서 이 참 난잡하게 짝이 없는 국힘을 사실상 장악한 셈입니다. 국힘의 후보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국힘에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종의 뼈대 같은 걸 세운 셈이 돼요. 척추를.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건데, 사실은 11월 첫 주차 1일부터 5일이니까 이게 그 당내 경선 완료에 따른, 당내 경선 완료가 11월 5일이었죠. 완료에 따른 결집효과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그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국힘 지지율은 창당 최고치인 46.0%에 도달했고요. 민주보다 20%가 높습니다. 민주가 25.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 친문재인적 그러한 혹은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들 말해주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정석대로 차분하게만 하면 국힘 지지율이 저는 50%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의 더블 스코어 날 거다. 25대 50. 당 지지율로. 한편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지지율은 34.2%예요. 6개월 최저치고요.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62.9%인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무려 50%에 가깝습니다. 이걸 이제 어프로발 인덱스라 그럽니다. 어프로발 인덱스. 매우 잘한다 빼기 매우 잘못한다. 이게 마이너스 27%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잘한다는 20%가 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뭐 대장동 아니라 대장동 할아버지가 튀어나와도 눈 감고 이재명 찍는 사람, 이게 바로 문재인 매우 잘한다라고 하는 20%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매우 잘한다는 20%인데 매우 잘못한다가 46.6%니까 이게 뭐 마이너스로 매우 잘함 빼기 매우 잘못함, 이 마이너스 27%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지율 지수, 지지율 지수, 어프로발 레이트가. 저는
뭐 이제 조국 사태 터진 거, 그 다음에 이재명 대장동 터지는 거, 이게 이제 그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낸 계기인데, 앞으로 저는 여기까지는 대운이라고 전혀 안 봐요. 왜냐, 운이라는 건 살 자리가 죽는 자리고 출세하는 자리가 죽는 자리일 수 있어요. 대통령 되더라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 왼쪽 애들 날뛰고 조중동과 국회의원들이 등짝에 칼 지르고 하면 갑자기 죽일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윤석열 후보의 대우는 뭐냐? 저는 파이저 경구치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구라는 건 먹는 알약을 경구약이라 그러죠. 이 파이저가 코비드 경구치료제 지금 2상까지 끝냈는데, 지금까지의 그 효과를 보면, 고위험군 환자들의 경우에 90%에서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하루에 뭐 2번인가 먹어서 닷새 먹으면 되는 약인데, 고위험군 환자, 비만, 고도비만, 당뇨, 콩팥, 폐, 심장, 이게 이제 고위험군 환자거든요. 고령.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 환자에서의 그 사망률이 제일 높죠. 저희가 아마 그 희생자들의 평균 연령이 근 80세에 도달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노령이고 그 기저질환을 가진 노령자. 저희 같으면 이제 그분들이 고위험군인데, 여기서 90% 효과 봤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치사율이 사망률이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위험군에서도 사망률 나오니까. 그러면 사망률이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저희 지금 현재 사망률이 1% 정도거든요. 1%가 안 됩니다, 저희 현재 사망률이 1% 이짝저짝이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데, 평균적으로 1% 좀 안 돼서 0.7, 0.8 정도 될 텐데, 거기서 10분의 1로 주저앉으면 사망률이 그러니까 0.0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0.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감 사망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독감 사망률이 0.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전문가들이 이 파이자 약으로 해서 사실상 코로나는 끝났다. 이 이야기는 제대로 보급되기만 한다면. 우리 이재용 회장이 파이저 회장하고 친하다 그러죠. 좀 신세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입도 선매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부 입도 선매 아직까지 했다는 보도 없습니다. 내년이면은 결국, 지금이 11월이니까 내년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초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파이자 약이 일반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파이자 약이 일반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종류의 약이라는 게 합성약들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는데 별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공정도 기존의 공정과 유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럴 아날로그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약간 다른데 바이럴 아날로그 중에서도 좀 다른 원리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거는 효소를 차단한다 그래요. 엔자임을. 근데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냥 화학적 합성 물질이고 비교적 양산을 할 수 있고 쉽게. 그래서 아마 많이 퍼져나갈 겁니다. 저 약. 그래서 저 생각에는 내년 여름쯤 되면 인류가 이제 코로나 공포로부터 많이 해방된 상태가 될 거다. 그 약이 일단 뭐 독감보다도 더 사망률을 낮춰주는 그런 약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재래식 치료를 했을 때 그냥 재래식 치료했을 때 한 3%, 뭐 2% 숨지는데 그거에서 10분의 1로 줄어들면 0.2%, 0.3% 되니까 독감 사망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완전히 코로나를 터는 계기가 될 거다.
그 경제가 다 살아나고 그럴 테니까 그게 진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야, 정말 참 대운이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윤석열이란 인물을 만들어내는 또 지금과 같은 정치 변화를 일으키는 그 1등 공신은 조국과 이재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처음부터 정치하겠다는 사람 아니죠. 586 집단, 운동권 집단의 어떤 종류의 그 움직임에 대한 반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물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 586 혹은 운동권 집단이 무슨 짓 했냐. 1등 공신, 조국과 이재명이죠. 저는 조국이 어떤 사람이냐라 그랬을 때 신성불가침 황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그게 전부 표절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학자로서 뭐 저 사람 학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남들이 보면 서울법대 나와서 서울법대 교수예요. 그리고 뭐 남들이 보면 글 좀 쓸 줄 알고 말 좀 할 줄 알고 얼굴 아주 그 핸섬하게 생기고 뭐 분위기 있는 뭐 이런 남자예요. 일단 물건이 된다고, 물건이. 그리고 저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조국에 대해서는 중국도 한국의 조국이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북한도 한국의 자기 대통령 조국 했으면 좋겠다. 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뭐 그게 실제로 가능했는지 안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힘이 있었다 그렇다면 도와왔거나 혹은 도울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조국 같은 경우에는 586 부패 특권이 학력으로 터진 거죠. 그렇게 뭐 도덕적이고 진보적인 척 하더니 결국은 보니까 뭐 이상한 방식으로 자녀 스펙 관리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입학시키고 이상한 방식으로 의대까지 보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조국대 특징이 물론 전 국민이 다 붕괴를 하지만 특히 자괴감을 느낀 게 전문 지식인과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계기로 해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만여 명 넘는 교수가 움직였고 그중에 한 6천여 명이 조직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보면 이재명은 저는 정치판의 김어준 혹은 한국의 차베스, 이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중국, 북한이 오케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충북의 간첩단 사건 났을 때 간첩단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서 보면 이재명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잔뜩 썼었죠. 저는 뭐 좀 더 밝혀져야겠지만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저게 종북 운동권과 조폭과 정치권이 연결된 저게 무시무시한 부패 특권 약탈 커넥션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밝혀져 봐야겠죠. 그래서 중국식 마피아 자본주의다. 공산당과 조폭과 그 다음에 부패 사업가와 연결된 거잖아요. 중국식 마피아 자본주의가. 어쩌면 저렇게 똑같냐. 사람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거기다가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출인단이 조직됐다고요. 144만 4,040명. 겁없이 조직한 거예요. 선출인단 입장에서는 특히 마지막에 세 번째 투표에서 밝혀졌잖아요. 선출인단 입장에서는 좀 봤는데 안 되겠는데? 저 144만 4,040명이 결국 그 결론 내린 거예요. 물론 앞에 두 번 투표한 사람들은 사정을 잘 모르고 아직 사정이 다 안 알려졌을 때 투표해서 잘 몰랐지만 세 번째 때는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하면은 원칙대로 그 숫자를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과반이냐 아니냐를 해석할 때 사사오입을 시켜버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원칙대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먼저 김두관, 정세균을 분모에다가 포함시켜야 된다. 사퇴하기 전에 한 거는. 사퇴하기 전에니까. 근데 사퇴하기 전 거조차도
사퇴 후를 기준으로 해서 분모에서부터 제해갖고 이거를 과반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4.4 오입이거든요. 그러니까 144만 4,040명 중에 상당수는 야, 우리 들러리였냐? 우리 우롱당했냐? 우리가 들러리냐, 니들. 니들 다 짜놓고 치는 고돌이에 이미 다 세팅된 판에 우리는 그냥 명분 들러주는 치얼리더 들러리냐? 라고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번에 국힘 왜 올라가겠어요? 46%로. 저 바보 같은 정당이고 정말 무기력한 정당인데 게임의 룰대로 한다. 쟤들은 최소한 게임의 룰대로 했다. 그래서 지지율 올라간 거예요. 그 프로세스는 제대로 밟았다. 저렇게 144만 4,040명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들러리로 세우면 그 당의 밑뿌리부터 썩어버립니다. 환멸이.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소스로 들어봤어요. 야, 호남 진짜 쪽팔리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호남 분들이. 여러 소스에서 제가 그 말 들어봤어요.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가서 1박 2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로 그러니까 가능성 없는 데 가서 아무리 1박 2일 안에 2박 3일 해도 그 사람들은 때 되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찍을 거야. 라고 계산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호남 거주,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한 10% 이상 나올 수 있다. 10에서 15%라고 판단하니까 호남 가서 1박 2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리스크 1박 2일 그 정도 코스트는 드릴만 하다. 왜 좋잖아. 그리고 호남 거주, 호남에서 10에서 15% 나오면 비호남 거주, 호남 연고자들은 거의 20에서 30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굉장히 큰 어떤 표밭 이동이에요, 그거. 그 다음 민주당에서 586 운동권이 그렇게 망가져 있는 거지. 거기도 비교적 멀쩡한 사람들 많아요. 민주당 그 성향 사람들 중에서도. 그 비교적 멀쩡한 사람들이 환멸을 하고 당의 기본 뿌리에서부터 이탈을 해버려요. 당 뿌리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우리 존경하는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께서 하신 겁니다. 1등 공신입니다.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혁명의 1등 공신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조국과 이재명입니다. 이러한 조국 이재명에 대한 반발로 만들어진 인물이에요. 윤석열 후보는. 그런데 반발로 만들어진 인물치고는 함량이 꽤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100일 만에 당을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파워가 있는 거지. 반발로 만들어져 자기의 성취로, 그러니까 요번에 100일 만에 당을 접수를 한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최초의 기적적 성취입니다.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내부가 문란해서 윤 후보가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고 있었어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참고로 윤 후보를 꼭 많이 지지하는 편은 아니에요. 단지 홍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엔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 후보에 대해서 그냥 야, 그거 탄핵 칼잡이야, 그거 박 대통령 감옥 보낸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잖아. 그냥. 그러니까 기술자란 말이야. 법기술자, 검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옷 벗고 나오든지 감옥 보내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야, 왜 당신 그때 옷 안 벗었어? 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옷 안 벗었으니까 나쁜 놈. 이렇게는 저는 말을 안 해요. 거기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홍은 좀 달라요. 제가 홍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 케이스가, 저 교도소에 있을 때 홍 찍었습니다. 대선 때 제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구치소에. 구치소에 있다 나왔는데, 그때 아마 무슨 당 혁신인가 해서 엘모 교수, 그 다음에
그 젊은 친구, 젊은 그 여성 뭐 엘모 씨, 그 다음에 젊은 여성 와이모 씨, 그 다음에 무슨 저기 조봉암 무슨 기념사업회 뭐 한다는 시모 씨 뭐 이런 사람들로 해서 당 혁신위가 꾸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적을 박탈했습니다. 그게. 그거 보면서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깊게 실망을 했는데, 우선 첫째는 그게 홍준표 작품인데 왜 홍준표가 나서서 하지? 그 앞에 그 어떻게든 정당에 좀 관계해 보려고 했던 그 우파 엘모 씨, 엘모 교수, 또 여성분 엘모 씨, 또 여성분 와이모 씨, 그 다음에 조봉암 그 기념사업회인가 뭔가에서 시모 씨,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하냐? 박 대통령 호적하려면 네가 손에 피 묻혀. 그럼 네 뜻인데.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야, 그 시점에 인간 박근혜라는 사람 존재가 쓸 수 있는 명함, 그 사람 다른 직함이 다 더럽혀졌잖아. 거의 유일한 명함이 뭐냐면 자유한국당 당원 박근혜예요. 너 그 명함까지 뺏어야겠냐. 그래서 네가 얻는 게 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1조 재산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하니까 50명이 홍준표 라인으로, 국회의원 50명이 홍준표 라인으로 굳혀진다. 아, 그럼 할만해. 아, 자기 지금 대선 나가서 떨어졌잖아. 해볼 만큼 다 해본 사람이고, 대선 때 그렇게 해서 자기 사조직이라 그럴까? 자기 네트워크가 전국화돼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힘, 그 괴력을 요번에 봤잖아요. 요번에 그 당시 2017년 대선 때 뿌리를 두고 있는 홍준표 네트워크의 괴력을 요번에 봤잖아요. 저희가. 요번 그 당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랑 거의 다이다이로 막 치고 올라섰잖아요. 이미 자기 얻을 거 다 얻었는데 여기서 더 무슨 뭘 얼마나 더 얻겠다고 이제 그만둘 사람이 우파 보수 출신들의 그래도 뭐 당에 가서 이거 좀 해서 뭐 좀 해볼까 하는 사람들 앞에 홍위병으로 내세워서 그거 호적파냐. 저 그때 완전히 엑스표 쳤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전 살인자도 이해하거든요. 연쇄살인범도 이해하고 왜 그랬는지. 근데 이해가 안, 왜 저지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표현하면 엔티 홍이지 친윤은 아니었어요. 뭐 지금 윤으로 정해졌으니까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뭐 좀 했더니 좋아서 죽겠다고 그 윤을 그렇게 좋아하시냐고 하는데 아닙니다. 좋아서 죽는 건 맞아요. 윤이 좋아서 죽은 게 아니라 홍이 미워서 좋아한 거예요. 윤이 돼서 좋아한 게 아니라. 제가 홍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도 많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정말 다른 추접스러운 얘기 나중에 많이 알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밝히는 게.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그럼 뭐냐. 선거가 아니라 혁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윤은 보세요. 아까 봤잖아요. 황태자를 시해한 사람이야. 쟤들 입장에선. 황태자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스타 이어준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존경하는 달림을 죽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쟤들이 혁명으로 만든다니까요, 판을. 쟤들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깨끗이 그냥 페어 게임 뛰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나가면 됩니다. 이럴 처지의 애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4.15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그래서 윤 정부 아래서 결국은 집중수사가 이루어져서 그게 다 까발겨져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한두 명 죽겠어요? 쟤들이 기본 입장이 페어 게임 할 애들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윤이 정확히 말하잖아요. 문재인 면담 내가 왜 요청하냐? 요청할 이유 없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집에 돌아가실 때 됐다. 이재명은 절대 안 만나죠, 당연히. 이재명은 뭐 윤 보고 만나자 하는데 윤 입장에서는 당신 뒤에 중국이 있는지 북한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조폭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좀 황당한 한국의 차베스 같은 사람이고 당신 지지율도 나의 뭐 절반이나 나올똥말똥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당신을 왜 만나냐? 당신 만나서 당신 키워줄 일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좌빨 군소 후보 만날 일 있냐?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좌빨 군소 후보 만날 일 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처음 이제 11월 5일에 제대로 이제 월요일 날 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사면 추진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MB는 이제 그냥 낀 거고 여기에. 미래를 위해 국민통합 필요하고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면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내가 대개 다시 돌아가실 때가 됐다. 내가 대통령 관할로서 내 마음대로 사면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국민 의견 물어보고 국민 의견이 사면 반대한다 그러면 사면하도록 내가 그 국민을 설득하겠다 그렇게 나와요. 착해졌다라기보다 슬기로운 거죠. 슬기로운 거예요. 저렇게 해야죠, 당연히. 저렇게 해야죠. 당연히 저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능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이걸 혁명으로 받아들일 거다. 그래서 혁명이 되는 거다. 싸움하는 둘인데 한쪽이 이거 혁명이야. 이거 이러면 권력 이러면 우리 죽어. 혁명되는 거예요. 대선에서의 권력도 권력이지만 대선 이후 교육 지방선거 그 이후 5년의 집권 과정에서 우리가 차례로 권력을 다 뺏겨가면 우린 결국 죽는다. 줄줄이 감옥 가고 패가 망신한다. 인생 종친다. 상대방은 그렇게 계산할 거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거도 이상하게 꼬아보려고 그럴 거고 선거가 안 꼬아지면은 그거 꼬아볼 게 잘 안 꼬아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엔 시한폭탄 그 다음에 지뢰 이거 줄줄이 박고 대못 줄줄이 박아서 쫙 설치해 놓고 나갈 거라고. 뻔하죠. 혁명이에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혁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그런데 여기에 진짜 담겨져 있는 내부에 흐르고 있는 다이내믹스 그 흐름은 뭐냐 이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 리더십 혹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가 권력을 갖고 있냐. 대한민국의 파워맵이 바뀌고 있는 거다. 권력 지도가, 권력 지형이 바뀌고 있는 거다. 이게 7세대째 가고 있는 건데 이 7세대가 순조롭게 탄생할 수 있냐 없냐 우리가 지금 그 국면에 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이거 비슷한 얘기를 전에 한번 드렸는데 조금 다시 정리를 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세대는 45년에서 60년이고요. 이분들 대개 백그라운드가 일제시대 사회 지도층이고 소수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때는 기독교 크지 않았습니다. 6.25 이후에 기독교가 많아져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었고요. 거의 철인 대통령이죠. 기적적 인물이죠. 사람들의 의식은 구한말 때에서부터 일제 때까지 형성된 의식 세계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미국이 일제를 꺾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45년 이후에는 반공투쟁과 국가 건설을 했고요. 특히 1950년 6.25 직전에 실시가 시작된 이제 시작이에요. 농지개혁.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 6.25 터졌고 농지개혁과 6.25에 의해서 옛 지주 중심의 지배 구조가 붕괴해버려요. 6.25가 없었다 그래도 거지되는 거거든요. 지주는 그냥 넉넉히 있었으면. 넉넉히 있었던 지주들은 다 거지됐어요. 6.25 없었다 그래도. 왜 그러냐면 5년의 산물에 해당하는 5년 동안의 그 소작 그러니까 그게 아마 50% 했을 거예요. 5년인가 3년인가 그래서 아무튼 그 산출물의 150%인가 250%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걸로 농민은 그거를 현물로 나라에 내는 걸로 토지를 획득했고요. 지주는 거기에 해당하는 그 농지 보상 공채를 받고 토지를 포기했어요. 자, 그럼 국채잖아요. 국채면 만기가 있겠죠. 만기가 뭐 예를 들어서 몇 년짜리 5년 후라 그럽시다. 전쟁이 터졌어. 인플레가 났어. 휴지 아니에요, 휴지. 인플레가 안 났어도 별거 아닌 건데. 땅 뺏긴 건 인플레가 안 났어도 땅 뺏기는 건데, 그래도 인플레가 안 났으면 1.5배인가 5년 동안, 그러니까 1년 산출의 1.5배인가에 해당할 거예요. 1.5배에 해당하는, 여기 1년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뭐 쌀이 10섬이 나는 데였다. 그러면 쌀 15섬의 헐값에라도 받는 거예요. 인플레가 안 났더라면. 근데 인플레가 나보니까 쌀 15섬이 아니라 쌀 한 가마, 반 가마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다 그지 됐어요. 그냥 땅만 바라보고 있던 지주는. 그래도 정미소도 투자했고 어디 상점도 냈고 뭐 도시에 땅도 좀 사놨고 이런 사람들은 좋았는데 건물도 사고 땅만 바라보던 지주들은 다 거지 됐어요. 저때. 그러니까 농지개혁과 6.25에 의해서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워진 거예요. 한국 사회는. 어떤 한 사회가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운 국민을 형성한다. 저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6.25 자체, 6.25를 이겨냄으로써 6.25를 이겨냈잖아요. 농지개혁을 하고 6.25를 이겨내. 두 개가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운 국민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내 나라를 형성되자마자 응애 하고 바로 총 들고 싸워갖고 물리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국의 완성은 1948년 좌빨들이 주장하듯이 혹은 넋 빠진 지식인들이 주장하듯이 1948년 8월 15일 혹은 1948년 7월 27일 재헌헌법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부 수립되고 이때 건국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건국의 완성은 6.25의 종식 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1953년 7월입니다. 제가 보기엔. 자, 이 제1세대 저희를 해낸 세대예요. 그러나 그 분들 한 분 한 분은 일제시대 사회지도층이거나 소수의 기독교고 대부분의 경우 그 다음에 생각은 구한말과 일제 때 형성된 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의 저서 중에 자판 인사이드 아웃 미국 베스트셀러가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되잖아요. 일본 내막기가. 그리고 그 책에 쓰여졌던 단어 개인 그 책의 맨 마지막에 챕터 14인가 혹은 마지막 챕터 결론 챕터에 가면 그거예요. 민주주의는 개인에 기초한 정부이고 전체주의는 그 개인을 부정하고 그런 정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자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할 때 개인, 전체주의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없어요. 쓴 적이. 왜 못 썼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구한말 일제 때 형성됐기 때문에 개인이니 전체주의인이란 단어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남이 영어로 써놓은 글하고 우남의 한국어 연설문이나 우남의 한국어 글을 비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슬퍼요. 저 사람은 모국어로 자기의 사상을 제대로 표현할 기회를 못 가지고 숨진 사람이에요. 그런 우남에 비하면 이렇게 매일 떠들 수 있는 저는 우남보다 100배, 1000배 천박한 이야기를 제 세뇌 탈출 이 시청자님들을 향해서 매일 떠들 수 있는 저는 정말 복에 겨운 놈이에요. 복에 겨운 놈이에요. 제2세대는 61년에서 79년인데 강력하고 유능한 엘리트 집단이었던 청년 장교들이죠. 제3세대는 80년에서 92년까지인데 박정희 세대에 길러진 군부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의 합작 시대예요. 저기가.
그게 이제 윤석열 그 후보가 얘기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은 거. 쉽게 얘기하면 군부 엘리트가 관료 엘리트 잘 썼어요. 그 관료 엘리트 힘을 알아봤던 겁니다. 이 소리예요. 저 윤석열이 했던 얘기가. 윤석열 후보가 했던 얘기가. 그랬더니 그 전두환에 대해서 짜고 저짜고. 아니 그 얘기 못합니까? 신군부 당시의 신군부 엘리트가 관료 엘리트들이 가진 파워를 알았기 때문에 아주 양질의 박정희 시대 때 길러진 양질의 관료 엘리트들을 존중하고 잘 썼습니다. 그 정도의 경륜은 있었습니다. 아, 그 얼마나 쿨한 얘기야. 그거를 전두환 시대를 미워하고 찬양한 것처럼 해서 밟고 그 밟는데 그 철없이 원희룡이까지 튀어들어서 밟는 거 보고 내가 아이고야 원 후보 왜 그러셔 당신. 군부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의 합작 체제입니다. 저 시대는. 제 4세대는 93년에서 2007년인데요. 운동권 급진 운동권 출신, 저때 운동권 출신이 30대입니다. 그걸 앞세운 정치꾼 YSDJ 혹은 급진 운동권 출신들이 내세운 낭만 아이콘 노무현. 그러니까 이미 급진 운동권 출신들이 30대 노무현 때는 40대까지 이제 기어 올라오는 거죠. 30대 후반. 노무현 2002년이니까 40대 초반까지 기어 올라온 거죠. 30대 후반, 40대 초반. 저기는 이미 관료체제와는 달라요. 아니, 관료체제는 그대로 타협을 해요, 저기는. 관료체제 안 날렸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노무현 때 되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요, 이 알만한 기자들, 알만한 그 관료 사회의 원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살다 이런 정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관료체제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일은 관료체제가 하는데 관료체제를 적으로 돌리고 관료체제를 우습게 본다. 살다 이런 것들 처음 봤다예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제가 그해 겨울부터 그 소리 듣기 시작했거든요. 2017년 말부터. 아마 잘 뒤져보면 신문에도 가끔 언뜻 나올 거예요. 살다 이런 것들 처음 봤다. 관료들을 적으로 돌려. 박정희 시대 때부터 훈련되어 온 관료체제인데 관료체제 저는 찬양자는 아니에요. 문제 많아요. 지금 너무 비대해지고 너무 형식 논리화 됐어요. 그거 많이 고쳐야 돼요. 그리고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무사안일주의고 너무 복지부동이에요. 배가 불러요. 그거 많이 고쳐야 돼요. 혁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랑 결국은 걔들 동원해서 일해야 된다는 얘기는 둘이 충돌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료 없이 일합니까? 공무원 없이 일합니까? 전문가 없이 일합니까? 그래서 이때 제 4세대 때까지만 해도 운동권 애들이 관료체제랑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제 5세대가 저게 희한한 세대인데